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금융기관 등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 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드 트레이드, 타이머 은행, RFC 은행, TSMR 은행, 그리고 TSMR 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MRB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 은행이 비밀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TSMR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 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고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에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하면서 수백만 달러와 수백만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MRB 은행의 북한 계좌 중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연료 수출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FC 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트레트를 설립했으며 또 RFC 은행 산하 타이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제68차 IAEA 정기총회 4일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L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과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63개국이 서명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캐나다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하면서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북한이 즉각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critical, important resolution.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탄도미사일 발사, 핵 위협 수사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ncluding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in direct viola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Russia's use of these missiles against Ukraine. 미한일 3국은 이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반론권을 행사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증거가 없다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Эти все обвинения бездоказательны. Никаки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не было предъявлено. И хотели бы вот что отметить. Прежде чем предъявля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бвинения и претензии,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на руках четки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В том, что касается того, что якобы вооружение еще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 Украине, 러시아 대표는 또 결의안 채택 전에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가 오는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쿼드 정상들은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라레 부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9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상들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푸퍼 선임국장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쿼드 외에 발전한 다른 대표적인 파트너십 중 하나는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확장 억제 협력과 정보 공유, 정책 공조를 강화한 것은 3국 관계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푸퍼 선임국장은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 시설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동기를 분석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 정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 재래식 역량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해지 능력이라고 정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박 전 고위관리는 19일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북러 협력으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다양한 경제적 잠재력과 기회를 활용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북한의 외교적 공간까지 열어준다면서 김정은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전 고위관리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다면서 북한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고 정체적 대응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지하군 지휘부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북한 미사일 총국이 전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명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인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7월 1일 발사에 이은 것으로 북한 당국은 7월 중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됐습니다. 지난번엔 중량 모의 탄두가 쓰였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는데 화성포 11-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의 탄두를 키워 4.5톤짜리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로 수직 낙하 폭발 장면 등으로 미뤄 방호 지붕을 관통해 지하시설물을 공격하는 벙커버스터로 분석됐습니다. 왜 개천에서 320을 쐈을까? 근데 개천에서 320을 정확하게 콤파스를 그려보면은 이제 위성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햄퍼브리스에 딱 타격할 수 있게끔 320km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번 미사일의 탄착 지점이 자주 사용하던 동해상의 무인도가 아니라 함경북도 산악 지역인 점도 주목했습니다. 육지에다가 착탄을 시킨 거는 비행 안전, 정확도 이런 데 기술적인 자신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육지에다 착탄을 시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는 주한미군의 지하화된, 요새화된 지휘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북한의 성공 주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지난 2021년 3월 2.5톤급 탄두 탑재형인 화성 11형과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시험 발사 환경에서는 실전적 유도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조준 등 실전에서는 안 쓰는 방법 등으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기하는 국제사회의 룰 때문에 열세에 놓인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계속 악용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수법 역시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스콧 렘브란트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렘브란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전략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하원금융위원회 국가안보 불법금융 및 국제금융기관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재무부가 시행한 2024년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금을 세탁하는 여러 위협행위자를 식별했으며 이 중에는 스캠 범죄자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 북한 행위자들과 마약 밀매업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는 더 정교한 방법으로 세탁된 이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자를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통신용 호출기 폭발 이후 이들의 무전기들도 폭발을 일으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과 남부 베카 계곡에서 일어난 이번 폭발은 전날 헤즈볼라 대원 등이 사용하는 통신용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부상한 데 뒤이은 겁니다. 폭발한 무전기가 일본 아이콤사 제품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아이콤 측은 19일 성명을 통해 해당 무전기는 고속 자동화 방식으로 생산돼 중간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 없다면서 폭발한 무전기는 자사 제품의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동시다발 폭발을 일으켰던 호출기 선적과 비슷한 시기에 이 무전기들에 대한 구매가 이뤄졌으며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전현직 정보 당국자 12명을 취재한 결과 폭발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제작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이번 작전은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호출기 폭발을 통한 대량 학살에 대한 대응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1년 안에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24, 반대 14, 기권 43표로 결의표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 주둔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하에 있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대 정착민들의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아드 만수르 대사는 이번 표결이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전환점이라면서 조속한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 결정권 실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교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결의안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히고 이번 결의안은 가자 전쟁의 종식과 두 국가 해법의 재활성화 노력 모두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탈취한 자료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선거 캠프에 보냈었다고 FBI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해커들이 탈취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은 지난 6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탈취한 뒤 이를 미국 언론사들에 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미국 내 분열을 부추기고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그러나 탈취 자료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해커들이 보낸 이메일에 수신자가 응답했는지 보여주는 정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이란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겨냥한 사이버 작전과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란은 미국 선거에 개입할 동기도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10살 일본인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8일 중국 선전 일본인 학교의 한 어린이가 등교 도중 습격받아 다쳤고 결국 19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자로 18일 오전 8시쯤 현지 일본 학교로 등교 도중 44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기지마 요시코 광저우 주재 일본 총영사가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중국은 중국 내 모든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